배우 추성웅에게 카프카의 소설은 단순한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와 그의 영혼을 집어삼킨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기괴한 원숭이 이야기야말로 자신의 배우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도박임을 말입니다. 당시 1970년대 연극계에서 배우 혼자 1시간 반을 떠드는 모노드라마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누가 돈을 내고 원숭이 흉내를 보러 오겠냐, 집문서 날리기 딱 좋다며 그를 비웃고 뜯어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이미 빨간 피터라는 야수가 또아리를 틀고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김복순 여사에게 비장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여보, 딱 한 번이야. 이번에 실패하면 내 평생 연극 때려치우고 기술 배워서 돈 벌게. 제발 이번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아내는 남편의 눈에서 일렁이는 서늘 광기를 읽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추성웅은 연습실이 아닌 악취와 소음이 진동하는 창경원 동물원으로 출근했습니다. 1977년 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그는 원숭이 우리 앞을 망부석처럼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벗고 짐승의 영혼을 훔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던 원숭이들도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자신들을 응시하는 그의 끈질긴 눈빛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응시 끝에 추성웅은 철창 속 원숭이의 눈동자에서 전율 돋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녀석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했다. 죄 없는 저들이 단지 힘이 약해 갇혔을 뿐이다. 문득 소름이 끼쳤다. 지금의 나, 그리고 유신치하에 숨막히는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저 원숭이와 다를 게 뭔가.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철창에 갇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물원에서 돌아오면 집은 제2의 연습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인간 추성웅을 지워나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그는 숟가락 대신 손으로 밥을 뭉쳐 입에 넣었고 물을 마실 때도 컵을 쓰지 않고 혀로 핥아 먹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실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끼익, 끼익 하는 괴성을 질러댈 때 어린 자녀들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의 기행에 지쳐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배우가 배역을 연기하는 메소드 연기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빙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짐승의 영혼을 강제로 구겨 넣는 작업. 그것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근육통에 시달려 끙끙 앓았고 악몽 속에서 자신이 진짜 원숭이가 되어 영원히 철창에 갇히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연습과 동시에 그는 제작자로서의 짐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명동 성당 뒷골목에 위치한 3일로 창고극장. 이름 그대로 창고를 개조해 만든 객석이라야 고작 100석 남짓한 아주 작고 낡은 소극장이었습니다. 당시 극장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추성웅은 이 허름한 공간을 자신의 성지로 택했습니다. 화려한 대극장의 시설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장이 낮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그 답답한 공간이 원숭이 피터가 갇혀있는 감옥의 질감을 표현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인 다역을 소화했습니다. 대본 각색, 연출, 연기 지도는 물론이고 극장 바닥을 걸레질하고 조명을 달고 무대 세트를 톱질하는 것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포스터 디자이너를 고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붓을 들어 거칠고 투박한 글씨체로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밤이 깊으면 그는 풀통과 포스터를 들고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봇대에 담벼락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붙이며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좋으니 보러 와다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 와서 목격해다오. 1977년 8월 20일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3일로 창고극장 분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여름의 열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추송웅은 자신의 얼굴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베이스를 칠하고 그 위에 붉은색 도료를 덧칠했습니다. 눈 주위를 검게 칠해 눈매를 강조하고 입계는 원숭이의 주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고 짐승의 굴욕을 뒤집어 쓰는 일종의 제의였습니다. 털옷을 입고 꼬리를 달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을 때 그곳에는 추송웅은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 입고 분노에 찬 붉은 원숭이 한 마리만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관객들이 꽤 들어찬 모양이었습니다. 지인들과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포스터를 보고 호기심에 찾아온 몇몇 관객들.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비웃을까? 아니면 환호할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피터다. 나는 아프리카 황금 해안에서 잡혀온 원숭이다. 나는 살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 조명이 꺼지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습니다. 끼익 우끼끼끼. 기괴한 비명과 함께 추송웅, 아니 빨간 피터가 무대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기어나왔고 관객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고상하게 대사를 읊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를 뒹굴고 뛰어오르고 철봉에 매달리며 짐승의 에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분장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극장 안은 순식간에 아프리카의 밀림으로, 그리고 피터가 갇혀있던 철창 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였던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인간 흉내를 내며 이 집 같은 문명사회에 편입되었는지 그 비참한 역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절규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본에 없는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객석으로 뛰어내려가 관객의 무릎 위에 털썩 앉아버리기도 하고 중년 남성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문명의 족쇄냐?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관객의 가방을 빼서 뒤지는 신용을 하며 인간의 탐욕을 비웃었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배우가 무대 밖으로 나와 자신들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낯선 불쾌감은 기묘한 공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유를 잃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예절을 배우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광대 노릇을 해야 하는 피터의 운명. 그것은 당시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할 말 못하고 볼 거 못 보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던 우리네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출구가 없다면 만들어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피터가 철창을 부여잡고 외칠 때 관객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통쾌함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원숭이가 나를 대신해 울어주고 나를 대신해 권력을 조롱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30분의 공연이 끝났을 때 극장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그 소리는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극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첫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입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명동에 가면 미친 원숭이가 있다더라. 그 원숭이가 우리 속을 뻥 뚫어준다더라. 다음 날부터 3일로 창고극장 앞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줄은 극장 계단을 타고 내려와 명동 성당 입구까지 뱀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표가 나돌고 지방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올라온 관객들이 극장 앞에서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백석 극장에 200명을 구겨 넣어도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복도에, 계단에, 심지어 무대, 바로 코앞바닥까지 관객들이 들어찼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좁고 더운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은 땀 냄새를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극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시대의 집단적인 치유의식, 거대한 살풀이 구판이었습니다. 추송웅은 하루에 2번, 주말에는 3번씩 무대에 올랐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관객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공연 한 번에 2에서 3kg씩 체중이 빠졌습니다. 탈수 증세로 현기증이 일었고 목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뿜어내는 그 뜨거운 열기가 그를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마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당이간 최다 관객 동원이라는 한국 연극사의 전무후무한 신화. 빨간 피터의 고백은 대한민국을 강타한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풍의 중심에 선 추성웅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이 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기립박수와 환호,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뒤에는 처참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퇴장도 휴식도 없이 홀로 무대를 누비며 쏟아내는 광기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급기야 그를 진료하던 의사들마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경고했습니다. 추 선생님, 이건 연기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콩팥이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탈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다는 모노드라마를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하루에 2번, 주말에는 3번씩 강행한다는 것은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는 탈진하여 분장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 기어서 샤워실로 가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붉은 분장을 지워낸 피부는 핏기 없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진통제를 한 줌 털어놓고 다시 불륜치를 했습니다. 나를 보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극장 앞에서 밤을 새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눕겠나. 무대 위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에게 관객은 신이었고 무대는 그 신에게 자신의 육체를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어 티켓과 맞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간 피터의 열풍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가 가는 곳마다 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방 공연장 시설은 서울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찜통 같은 극장에서 그는 더위와 싸우며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 공연 당시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이 극장 유리를 깨고 들어오려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추성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배우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연극사 최초로 1인극으로 1000회 공연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일본 초청 공연에서도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몸의 언어가 가진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질수록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관객을 만나고 수백 번의 박수를 받았지만 막이 내리고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환청을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이 연기했던 피터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너는 인간이냐? 원숭이냐? 너는 추성웅이냐? 피터냐? 필연적인 형벌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추성웅은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한다. 이번 무대는 좁은 소극장이 아닌 전 국민의 안방인 텔레비전 브라운관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여기서 그는 주인공 똑순이의 아빠 역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포효하던 그 광기 어린 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화면 속에는 지극히 소박하고 어수룩하며 사람 냄새 나는 우리네 이웃집 아저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낙천적이고 아내에게 구박받으면서도 허허실실 웃어넘기는 그의 영예는 당시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영예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 값을 깎으며 아줌마들과 실랑이 하는 장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 등은 연기가 아니라 마치 몰래 카메라를 보는 듯한 리얼리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비극을 연기했지만 TV 속에서는 희극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극 속에는 짙은 페이소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연기. 그것이 바로 추성웅의 장기였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60%를 육박했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아이들까지 그를 따라오며 똑순이 아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국민배우, 대중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CFJ가 쏟아졌고 돈방석에 앉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난했던 연극쟁이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내면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얼굴에 두꺼운 메이크업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술가인가? 아니면 대중의 입맛에 맞는 재롱을 피우는 어릿광대인가? 방송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동시에 연극배우로서의 날카로운 야성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서 카프카의 실존적 고뇌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아저씨, 웃기는 탤런트로 소비하려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연극 정신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할까봐. 그는 방송 출연료로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를 사지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을 짓겠다는 꿈. 1980년, 그는 마침내 그 꿈을 실행에 옮깁니다. 명동 한복판, 살롱과 다방이 밀집해 있던 문화의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건 소극장 따뜨르추를 개관한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배우 개인이 사재를 털어 극장을 짓고 운영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형님, 극장 운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임대료에, 배우들 인건비에, 세금까지 이거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극장을 짓는 게 아니야. 연극을 지키려고 짓는 거야. 배우가 주인이 되는 극장, 관객과 배우가 친구처럼 술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가 꿈꿨던 따뜨르추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살롱처럼 당대의 지성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시대를 논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아지트였습니다. 붉은 벽돌로 마감된 극장 내부는 그의 취향을 반영하여 고풍스럽고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로비에는 작은 카페를 만들어 관객들이 공연 전후에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개관 초기, 이곳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추송운기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작품들은 연일 매진이었고, 밤이 되면 극장은 예술가들의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극장의 주인이자 청소부였고 기획자이자 매표원이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그는 극장에 나와 박을 닫고 조명을 손보았습니다. 그곳은 그의 집보다 더 소중한, 그의 영혼이 깃든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낭만은 짧았고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프로야구의 출범 등으로 대중의 관심은 연극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동의 임대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극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국민 배우 추송웅기라 해도 개인의 힘으로 극장의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 다시 밖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쉴 새 없이 연기를 했고, 밤에는 극장 무대에 섰으며 새벽에는 지방의 밤무대 행사를 뛰었습니다. 추송웅 씨,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술 취한 취객들 앞에서 트로트 가요를 부르고 만담을 하며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극장 한 달 전기세는 낼 수 있다. 이 돈이면 후배들 개런티는 챙겨줄 수 있다. 그는 자신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연극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을 지키기 위해 사제인 그는 속세 진흙탕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무리한 스케줄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과 음주. 4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그의 몸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신체는 정직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호가 온 곳은 역시 신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자주 부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은 푸석해졌고 늘 활기찼던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은 제발 좀 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당신 죽어요. 극장 있고 뭐고 다 정리하고 시골 가서 좀 쉬어요.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멈추면 죽는 거야. 자전거랑 똑같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그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폭주기관차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에너지를 모두 태워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리려 했던 것일까요? 그는 1985년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984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소비사회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해졌고 사람들은 컬러 텔레비전과 프로야구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명동의 뒷골목, 추송웅의 성체, 따뜨르추에는 차가운 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잔인했습니다. 순수 예술을 지향하며 올렸던 실험적인 작품들은 대중의 외면을 받기 일쑤였고 극장 운영비는 밑 빠진 독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그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찾아오는 공허함, 빚 독촉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육체적 통증을 잊기 위해 그는 독한 술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이미 망가진 신장에 술은 쥐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들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들 시간.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극장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객석을 향해 그는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총웅이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니들이 예술을 알아. 그것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을까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력을 붙잡으려는 단말마였을까요?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85년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 악화는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얼굴과 손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신발이 맞지 않아 구겨 신어야 했고 반지를 낀 손가락은 살이 파고들어 반지를 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추 선생님, 얼굴색이 안 좋은데. 흑빛이야. 어제도 과음하셨나 봐. 눈에 초점이 없어. 하지만 카메라 불이 켜지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펄펄 날았습니다. 고통을 참아내며 짓는 그 익살스러운 미소 뒤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프로였습니다. 아니, 미련한 곰이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광대의 숙명. 그는 관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병원 대신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독한 양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져 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침을 맞고 뜸을 뜨며 임시방편으로 고통을 다스렸지만 이미 망가진 장기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요독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구역질이 올라왔고 피터는 이제 졸업해야 해. 더 깊은 것, 더 인간적인 것을 보여줘야 해. 그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나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창작극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나 아비뇽 페스티벌 같은 국제 무대에 서서 한국 배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꿈.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갖기엔 너무나도 찬란하고 벅찬 꿈이었습니다. 그는 영어와 불어 대본을 구해 밤새워 읽었고 해외 공연 기획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우리가 헐리우드 배우들보다 못한 게 뭐냐? 문제는 정신이다. 정신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육체는 시들어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듯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1985년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김복순 여사는 남편의 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소리, 새벽녘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헛구역질 소리. 그녀는 전국의 용하다는 약방을 찾아다니며 약을 지어왔고 신장에 좋다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공연만 마치고 입원해요. 당신 없으면 우리 식구들 어떡해요? 아내의 눈물 섞인 애원에 그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작품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푹 쉴게.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그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리라는 것을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애써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추성웅은 아이들에게는 늘 강한 아버지이고 싶어 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픈 날에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안아주고 과자를 사들고 들어와 장난을 쳤습니다. 딸, 추상민은 기억합니다. 아빠의 등에서 나던 짙은 파스 냄새와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을. 하지만 어린 딸의 눈에도 아빠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추성웅에게는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는 12월 말에 예정된 송년 공연과 지방 순회 공연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무대에서는 12월 중순, 그는 극심한 오한을 느끼면서도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썰렁한 연습실에서 그는 내복을 겹쳐 입고 핫팩을 붙인 채 대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야 했고 서 있을 힘이 없어 의자에 앉아서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함께 연습하던 후배 배우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천하의 추성웅이 저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연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육체의 한계를 어디까지 초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프고도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12월 20일경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이던 밤, 격정적인 독백 장면을 연습하던 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태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명동의 밤거리를 찢어놓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대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억지로 손을 펴서 대본을 빼내야 했을 정도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그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되었고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급성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가득 차 심장과 폐, 간가지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성구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연 끝나면 여행 가자고 웃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추성웅 위독이라는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빨간 피터가 쓰러졌다니, 그 천하장사가.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병실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환상 속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무의식 중에도 손가락을 까딱이며 리듬을 타거나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귀를 대고 들어보면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대사이기도 했고 빨간 피터의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육체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무대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5년의 마지막 일주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온 세상에 내리던 그 시간, 추성웅은 차가운 병상에서 생애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1인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관객도 없고 조명도 없는, 오직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과 홀로 싸우는 마지막 무대. 하지만 이번에는 컷콜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쩌면 그 자신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198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떴던, 세상이 축복과 기쁨으로 들썩이던 그날,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목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태석, 손숙, 윤석화.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연출가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스타의 화려함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추성웅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웅아, 일어나라. 너 이렇게 갈 사람 아니잖아. 아직 갈 게 태산 같은데 이게 무슨 꼴이냐. 평소 호탕하게 웃으며 좌중을 휘어잡던 에너자이저. 추성웅이 저토록 무력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그의 신체 장기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시도했지만 혈압이 너무 낮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는 뇌까지 침범하여 혼수 상태를 지속시켰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가 벌떡 일어나 아이고 내가 잠시 졸았네 라며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985년 12월 29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서울은 영하의 기온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추성웅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잡지 않았고 심박수는 희미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충전 200줄, 샷. 전기 충격기가 그의 가슴 위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쿵. 쿵. 하지만 한번 멈춘 심장은 다시 뛸 줄 몰랐습니다. 평생 무대 위에서 수만 번 뛰었던 그 뜨거운 심장이 이제는 영원한 휴식을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후 2시경 의사는 고개를 떨구며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임종 하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 김복순 여사는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우리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어린 자녀들은 아빠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따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향년 44세. 배우로서 가장 농익은 연기를 보여주어야 할 절정의 나이에 추성웅은 그렇게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퉁퉁 부은 육체와 아직 다 외우지 못한 대본,
그리고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차기작의 구상뿐이었습니다. 비보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 정규 뉴스가 속보를 내보냈고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은 그의 부고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방에서, 시장통에서 사람들은 신문을 펴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이 왜 어제까지만 해도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제 누가 우리를 웃기고 울려주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울했던 시대를 함께 견뎌온 동지의 상실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달동네의 똑순이 아빠를 잃었고 지식인들은 빨간 피터라는 실존적 대변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상주가 된 듯한 슬픔이 연말의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1986년 1월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연극인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연극계 전체가 나서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결식장이 마련된 대학로 문예회관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광장에는 동료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를 사랑했던 평범한 시민들이 하얀 국화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조사를 읽던 선배 배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웅가, 너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리도 빨리 갔느냐? 무대가 그렇게도 좋더냐? 이제는 대사도 없고 조명도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어라. 그의 영정사진 속 추송웅은 특유의 그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빨간 피터의 그 표정 그대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곳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영구차가 명동 입구에 들어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인파가 길을 터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가들은 문을 닫고 주기를 내걸었으며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멈춰서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렬은 그가 피와 땀으로 세운 소극장 따뜨르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극장 간판에는 그의 마지막 공연 포스터가 여전히 붙어 있었고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후배 배우들이 나와 그가 생전에 불렀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인생은 연극, 우리 모두는 배우. 노래가 명동 골목에 울려 퍼지자 시민들도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섞인 합창 소리가 회색빛 겨울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송웅이 형이 가는 길에 눈을 뿌려주는구만. 저건 눈이 아니라 그 양반이 무대에서 흘린 땀방울이 얼어서 떨어지는 거야. 하얀 눈은 검은 연구차 위로, 따뜨르추의 붉은 벽돌 위로,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덮어주려는 듯이 눈은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노제를 마친 행렬은 장지로 향했습니다. 연구차가 명동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잘 가세요. 피터, 피터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영웅을 떠나보내는 환송식이었습니다. 추송웅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성의 바다처럼 넓은 가슴을 가졌고 자신이 섰던 무대 조명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남자. 그는 이제 차가운 땅 속에 묻히지만 그가 남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동의 선술집에서는 수많은 연극쟁이가 술잔을 기울이며 추송웅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연기를 흉내냈고 누군가는 그의 대사를 읊조렸습니다. 그가 떤 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불씨는 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옮겨붙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연극의 신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자 불멸의 광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인하게도 봄은 다시 왔습니다. 추성웅이 떠난 지 몇 달 후 명동의 개나리는 무심하게 피어났지만 그가 평생의 꿈을 담아 쌓아 올렸던 성체 따뜨르추에는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극장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무리해서 끌어다 쓴 빚과 밀린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는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아내 김복순 여사는 눈물을 머금고 극장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간판이 내려지던 날, 명동의 상인들과 단골 관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벽돌 위로 쿵 하고 간판이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추성웅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직접 닦고 기름칠했던 조명기구들, 그가 땀을 흘리며 뒹굴었던 무대 바닥재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팔려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한국 소극장 운동의 상징이자 낭만의 시대가 물리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추성웅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지키려 했던 이 공간을 끝내 죽어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정에도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스타의 가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막내딸 추상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우리보다 연극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무대에서 죽은 거야. 어린 마음에 생긴 원망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고 연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지긋지긋한 예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아버지의 유전자는 자녀들의 혈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추상록과 딸 추상미는 사춘기를 지나며 묘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처럼 무대에 서고 싶다는 혹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아니. 어쩜 눈매가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이런 말들은 자녀들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족쇄였습니다. 추성웅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그들은 평생 아버지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추성웅이 떠난 후 한국 연극의 지형도는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치솟는 명동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연극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해화동, 지금의 대학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시대가 저물고 대학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 정신의 뿌리는 추성웅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대학로에 우후죽순 생겨난 소극장들은 추성웅이 3일로 창고극장과 떼아뜨르추에서 보여주었던 소극장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관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어라. 자본에 굴복하지 말고 배우의 몸으로 승부하라. 젊은 연출가들과 배우들은 추성웅을 신화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추성웅의 전설적인 에피소드를 안주 삼아 밤을 새웠습니다. 송웅이 형님은 연습할 때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셨대. 관객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연을 취소하지 않았대.
그는 죽어서 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삶은 후배들에게 배우란 무엇인가를 묻는 영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중반, 연극을 그토록 미워했던 딸 추상미는 결국 운명처럼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배우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어머니 김복순 여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쓰던 손때 묻은 대본들을 꺼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네가 그 몫을 해야지. 추상미는 아버지의 대본을 넘겨보며 전율했습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캐릭터 분석, 동선 체크, 감정선에 대한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숨을 반만 내쉴 것. 이 대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뱉어낼 것. 원숭이의 눈빛은 스품 70, 분노 30.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뼈가 부서지도록 갈아 넣은 노력하는 장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연극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아가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추상미는 아버지의 영상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아들 추상록 역시 배우이자 감독으로 음악가로 활동하며 아버지의 다재다능함을 물려받았습니다. 남매는 추성웅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각자의 영역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연기가 아버지만 못하네. 역시 피는 못 속이네. 쏟아지는 평가와 비교 속에서 그들은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외로운 거야. 그 외로움을 견디는 힘, 그게 바로 실력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흉내내는 제2유의 추송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진 온전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흘러 강산이 변했지만 빨간 피터는 죽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추송웅을 기리는 추모 공연과 헌정 무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후배 배우가 빨간 피터 역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배우는 더욱 기괴하게, 어떤 배우는 더욱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피터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드 팬들은 무게를 젓곤 했습니다. 잘하네. 잘하는데 추성웅 그 양반 맛은 안 나. 그것은 단순히 연기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 그 절박함, 그리고 추성웅이라는 인간 자체가 뿜어냈던 그 독보적인 한의 정서는 흉내낼 수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의 젊은 배우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추성웅을 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초점을 잃은 듯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빛, 그리고 쉰 목소리로 토해내던 그 절규. 그 잔상은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관객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추성웅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제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로의 어느 지하 소극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대사를 외우는 무명 배우의 책상 앞에는 추성웅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무대에서 죽고 싶다. 그는 모든 배고픈 예술가들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트로피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 관객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걸고 연기하라는 그 무거운 가르침. 그것은 한국 연극이 상업주의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예술혼을 지킬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닻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시작된 그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바람을 타고 대학로로, 홍대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무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밤도 수백 개의 극장에서 막이 오르고 수천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땀을 흘립니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추송웅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온몸으로 증명했던 자유와 열정의 가치는 풍요롭지만 빈곤하고 화려하지만 고독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추억하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슬픔은 옅어졌지만 그리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1941년 고성의 바닷가에서 태어나 1915년 서울의 병실에서 눈을 감기까지 44년이라는 짧은 생을 불꽃처럼 태워버린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방송으로 번 돈을 모두 털어 적자가 뻔한 극장을 짓고 편안한 스타의 길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광대의 길을 택한 행보를 보면 그를 움직인 것은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결핍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결코 될 수 없었던 원숭이 피터처럼 추송웅 역시 완벽한 예술을 꿈꿨지만 늘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던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외로움을 무대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불빛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었습니다. 추송욱이 활동했던 1970년대와 80년대는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고 경제적 생존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야 했고 어머니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감옥에 갇힌 채 출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원숭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붉은 얼굴을 한 광대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나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 넥타이 좀 풀고 소리 한번 지르고 춤 한번 춥시다. 그는 우리 대신 울어주었고 우리 대신 화내주었고 우리 대신 미쳐주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린 땀방울은 고단한 하루를 마친 노동자의 소주 한 잔과 같았고 억누른 청춘들의 비명과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낸 무당이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치유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25이었나. 취직도 안 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명동에서 그분 공연을 봤어요. 그분이 제 무릎에 앉아서 바나나를 까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사람도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그날 그 공연이 저를 살렸습니다. 달동네 똑순이 아빠요.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아버지 같았어요. 밖에서는 힘들어도 집에 오면 허허 웃으시던 그 모습. 추송웅 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 양반이 숟가락을 놓고 펑펑 울던 기억이 나요. 친구를 잃은 것 같다고.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러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제 흰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에는 세월의 훈장인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1977년 여름의 그 뜨거웠던 붉은 원숭이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추송웅은 단순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순수했고 가장 절박했던 한 시대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거창한 인생의 조언 대신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내 삶을 연기하지 않았어. 무대 위에서 흘린 내 땀과 눈물, 그건 모두 진짜였어 라고 말입니다. 그가 보여준 광대 정신은 단순히 남을 웃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비극을 희극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자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여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놓지 않는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1985년 12월, 44세의 나이로 멈춰버린 그의 시간. 하지만 예술가의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대학로의 어느 소극장 문틈으로 혹은 명동의 골목 어귀에서 빨간 피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출구가 없다면 만들어라, 추송웅. 그는 무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대 그 자체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소원을 이루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불멸의 광대라 부르지만 그는 아마 저 하늘나라 무대 위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광대는 무슨, 나는 그냥 평생을 바쳐 인간이 되고 싶었던 원숭이였을 뿐이오. 그의 명복을 빕니다.